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젠 누구도 속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일, 보이스피싱. 음성과 영상 등 데이터 저장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 증거물이 급증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모바일 포렌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겨져 있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렌식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확보다. 지금 이제 획득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바일은 실제로 획득에서 거의 성능은 거의 이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획득을 빠르게 안에 있는 이제 메모리 전체에 있는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획득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작업이다.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스마트폰을 좀비폰으로 만들고 사용자 몰래 개인 정보들을 빼낸 흔적을 찾는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이제 정교해졌습니다. 좀비 프로그램, 강수강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강수강발이란 말은.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을 줄인 말인데요. 강제로 수신을 땡겨올 수 있고 강제로 발신하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이스피싱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보이스피싱의 시그널을 찾아내야 한다. 등기소포 배송 또는 휴대폰 인증보호 앱 설치 등의 피해자가 어떤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링크와 함께 전송하는 형태로 배포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앱을 실행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검찰청이라든지 대출사로부터 확인전화 명목 또는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해 휴대폰을 제어한다. 이 검사 수가 0부터 해서 쭉 증가를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 통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부, 문자 수발신 내역을 특정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외에도 사용자의 휴대폰을 조작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거나 GPS 좌표도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타겟이 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동을 촬영, 전송할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덫에 걸린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삶을 통째로 파괴당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전화 사기 관련된 사건들은 거의 곱절로 늘었습니다. 약 4,000건씩 처리했던 건들이 7,000건 정도로 늘었어요. 거의 한 2배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된 게 한 12,000여 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000여 점이 있는 거죠. 음성 파일이 하나 왔어요. 사건 기회를 보면 이제 타겟 음성이 다음 이제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 리포터의 이동열 원장입니다. 성함하고요. 사건 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를 했는데 본인은 이번에 처음 해서 걸린 거다라고 해서 과연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DB에 없는 진짜 초범인지 아니면 그간 많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재범을 했던 사람인지 12,000여 개 파일을 로드시켜서 저희가 유사도는 6.2를 기준으로 같다 틀리다를 보통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면 사람의 음성에도 지문처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문이 있다. 따라서 국가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보이스피싱범들의 음성을 분석해보면 그간 몇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4개가 추적이 됐어요. 검출이 됐어요.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파일 4개가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그 범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 리포터의 이동열 원장입니다. 성함하고요. 사건 번호 좀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이민재 수사관이고요. 본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메모 가능하세요?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네, 진행범죄 수사 1팀이고요. 이민재 수사관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 담당하고 있는 진흥조사팀의 이동열 검사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이동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하고 동일하죠. 사칭인 명이 똑같았어요. 이동열에도 이동열. 수사관과 검사 역할을 오갔던 보이스피싱범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NR 번호가 신고 접수된 날짜랑 좀 매칭이 되는데 이 NR 번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옛날 번호예요. 이거는 한 3, 4년 전부터 범행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칭 기간의 경우에는 수사관 역할과 그 검사 역할을 나눠서 보통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데 수사관 사칭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에 전화를 끊지 않고 연속적으로 해서 검사 사칭한 사람을 바꿔주게 됩니다. 네, 여보세요? 신일권이 맞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임현주 수사관입니다. 잠시만요. 검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일단은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하실게요. 네. 네, 내장도 받았습니다. 정우정 검사라고 합니다. 정우자, 중자, 정우정 검사라고 해요. 메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검사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특성상 이제 조직화가 돼 있고 했던 그 사기범들이 쭉 이어서 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파일명에다 인덱스를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일명에 언더바 01 하면은 저희가 수사관, 02 하면 검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DBR을 구축을 해낼 때 첫 번째 파일에서 수사관 역을 했던 01번과 검사 역을 했던 02번 목소리. 그런데 02번의 목소리는 또 다른 사건 파일들에서도 들렸다. 여러 개의 파일에서 02번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는 역할을 바꾸면서 제2, 제3의 공범들과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갔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군집 분석을 했을 때 서로 같은 동일 화자끼리 묶어주는 이제 기능을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는데 동일한 파일 이름이면 서로 같은 조직으로 묶게끔 하는 그런 원리로 12,000여 개의 파일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동일한 목소리를 찾아 분류했고 다른 범죄 음성 파일들과 대조해 한 조직에 몇 명이 속해 있는지까지 파악이 됐다. 다른 각각의 사람이지만 한 파일에서 파생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얘가 다른 쪽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조직인 거죠. 예컨대 한 보이스피싱 전화에서 수사관 역을 맡은 01과 검사 역을 맡은 02가 각자 다른 곳에서 가담한 범죄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수의 이런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은 세계 최초로 범죄 가담자 그룹화를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어떤 큰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 수를 카운팅했을 때 한 220여 조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내면 그동안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 있다가 다른 조직에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성향이 안 맞거나 이랬을 때 이제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현재 근거한 이 조직 과거의 음성 파일들을 찾으면은 과거에 다른 조직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를 했다는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고 중요한 증거 자료죠. 범죄는 계속 진화한다. 전 처음 본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처음 본 케이스. 이 마약이라는 워딩이 처음 나왔어요. 이란 그 클럽이 있는데요. 클럽 자체에서 이제 그 마약을 한다라는 이런 그 첩보를 조금 받아가지고 현장 급습을 했고요. 쪽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면 고급실에서 그 조사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약이라는 단어가 피해자들을 좀 속이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매일 오가던
일하던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보이지 않는 파괴자였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맨 아래층에 이렇게 구조물이 다 튕겨나가면서 이쪽이 지금 문이 보이시죠? 이게 엘리베이터고 그 뒤쪽에 다행히 뭐 사람이 안 계셨어요. 보시면 이 사고가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만 있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것도 파손이 돼가지고 날아가고 주변 구조물들도 붕괴되거나 변형된 상태였거든요. 경찰 쪽에서도 이게 왜 폭발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저희 쪽에 폭발 같은 경우는 크게 물리적인 폭발하고 화학적인 폭발이 있는데 화학적 폭발은 보통 이렇게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이었거든요. 폭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은 화염을 동반한다. 때문에 현장 곳곳엔 그을린 흔적들이 많다. 현장에서 그런 화염에 의해서 변형 가능한 흔적들이 있어서 일단 가연성 가스가 점화되면서 폭발한 걸로 판단이 들었어요. 가연성 가스란 산소 등과 혼합하여 점화 시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빛과 열을 수반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폭발 사고가 났어요. 여기 벽 이 안쪽이에요. 여기가 폭발 지점이 안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연기가 나면서 밑에 콘크리트가 다 파열돼. 이 앞쪽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충격 때문에. 상가와 아파트 서로 다른 곳이지만 폭발의 형태가 비슷했다. 구조물 일부가 붕괴될 정도로 폭발이 매우 컸는데 두 사고의 발화 지점은 모두 한 곳으로 동일했다. 예, 여기서 일단 최초 점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 제어반이 발화 지점이었다. 이 제어반에 있는 여러 개의 이 정기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배수 펌프 기동을 위한 전자 접촉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두 개 배수 펌프 각각의 전자 접촉기가 있고 사고 현장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 배수 펌프가 있는 곳에 배전함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전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접촉이 있어 발화가 되었고 근처에도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 펌프 제어 시설인 배전함의 구조를 보면 가장 아래 물을 모아두는 집수정이 있고 위쪽엔 전기 제어반이 있다. 건물 지하에는 보통 이런 집수정이 있다. 집수정이 이제 글자를 풀어보면 물이 모이는 이제 우물이라 해가지고 보통 건물 최하층에 스프링클러의 수리 같은 걸 할 때 그 소화 용수들이 그쪽에 모여 있다가요. 그 특정 수위에 도달할 경우에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저게 스프링클러인가요? 네네, 여기 스프링클러고요. 즉 스프링클러에 있는 소화 용수를 빼내면 배관을 통해 집수정으로 물이 모이고 이때 물이 정해진 수위를 넘어가면 전기 제어반에서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건물 밖으로 빼낸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가연성 가스가 나왔을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라는 게 그런 화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안전을 위한 시설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대부분 이런 그 가지 배관이라고 하는 한 1.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가진 배관들은 탄소 강간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게 이제 부식을 막기 위해서 배관 안쪽에다가 아연 도금이라는 코팅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클러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배관 때문이었다. 근데 소화 용수가 항상 충진되어 있으면 그 아연 도금이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스가 배관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는 대부분 이제 탄소 강간, 그 탄소 강간 안에 아연 도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배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관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안쪽에 있는 집수정 쪽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관을 통해 물과 함께 집수정으로 모이게 된다. 이때 전기 제어반이 점화원, 즉 불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정기적인 그 스타트로 발화가 시작이 되면 폭발 범위를 형성하고 있던 수소가 동시에 거의 순식간에 이제 연소가 되면서 주변 구조물들이 파손되게 되죠. 스프링클러에서 수소가스가 나온다고는 상상을 하긴 힘들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게 진짜인가. 반대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수소가스가 뿜어져 나오면 더 큰 2차 사고가 나잖아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빨리 고쳐야겠다. 스프링클러는 우리 주위에 어디서든 볼 수 있다. 대부분 모든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있고 집수정과 전기 제어반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언제 어디에서나 폭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연 밀폐된 공간에서 수소가스는 어느 정도로 쌓여야 폭발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안에 이제 수소 농도 측정하는 거랑 점화 장치를 해놓고 임시 챔버 내부에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그 폭발 범위가 됐을 때 점화 장치로 이제 폭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수소 농도 나오는 거를 보고서 수소 농도 10%일 때 한번 점화 스파크를 누르고 30%일 때, 40%일 때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터질지는 모르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소가 공기 중에 4에서 75% 범위 내에 있으면 연소가 된다고 한다. 반응은 있었지만 폭발 양상은 없었다. 그러면 40%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열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일까? 사장님 40대면 그만 넣을게요. 네. 39.8. 정화해주세요. 정화하겠습니다. 전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접촉이 일어날 때 수소가스를 만나게 되면 무서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물에 네네.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잘 갖춰져 있나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몰라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수소가스가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에서 생성된다라는 거를 거의 모르시고 계시고 있고요. 따라서 폭발 위험이 항상 있다라고 지금 국내 대부분의 이 건물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스프링클러. 하지만 지금 당장 스프링클러 배관을 모두 교체할 순 없다. 위험을 막을 방법은 있을까? 일단 그 수소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부분은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점화원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수소가스가 점화되지 않도록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수소가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연소 범위가 형성되지 않도록 밀봉 조치를 하면 1차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기 제어반의 도관을 막으면 수소가스가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이제 소방청하고 요거를 이제 제어하고 통제하는 관리하는 소방청이랑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될 부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안전하게 스프링클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 건은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술이 취해서 시비가 붙었고 주로 얼굴을 많이 가격을 했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굳이 또 목을 조를 필요가 있었을까? 죽음의 이유, 다른 이유는 또 없는지. 목에 약간 눌린 자국 같은 게 있는데 끈이나 뭐 이런 걸로 뚫는 건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위장된 상황에서 그거를 밝혀내는 건 부검이거든요. 의심을 갖고 그 의혹을 용기 있게 제기했을 때 기꺼이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